모두가 욕하고 비방하고 떠나는 국장이지만 여기서도 진리는 통한다. 그 진리는 가치 투자. 그리고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의 사업가치, 내재가치에 수렴한다. 난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내가 슈퍼개미가 되어서 증명해 보이겠다. 대충 좀 보도록. 잠깐만. 이거 제가 세서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와, 473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희 박도환 투자자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 편하게 부르시면 두한쌤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쌤, 두한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너무나도 잘 지냈고 예.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 한 달 반 정도 장인어른과 장모님 뵙고 러시아에서 이제 한 달 반의 시간을 보냈고요. 또 그 여행을 통해서 저에게 또 제2의 원전, 5년 전 제가 다시 원전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거란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거기에 제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 저는 슈퍼개미가 되었고요. 5년 전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다면 향후 5년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저는 그것이 북극항로라는 확신을 얻은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채널 처음 영상 나왔을 때 제가 다시 영상 한번 딱 보니까 23년 8월에 녹화를 해서 9월에 영상이 나왔었더라고요. 딱 2년 전이에요. 만 2년 전.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뭐 자산도 변화가 있었겠지만 마음의 변화, 이제 앞으로 좀 바라보는 것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제가 또 모셨습니다. 벌써 제가 전인구 TV에 나온 지 벌써 5번째 출연이 되었어요. 1회 영상을 제가 다시 돌려봤는데 그때 자산 규모가 10억이었고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오직 가치 투자만이 진리다. 그런 철학을 제가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나갔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 자신을 조금 더 확고한 저의 의지를 남기고자 출연을 했던 거예요. 올해 초에 또 전인구 TV에 나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회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국장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와, 생각해보니까 그때 1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몇 달 안 걸렸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와, 그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자산 규모가 70억 정도였고 그쵸. 그때 제가 전인구 TV 구독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두가 욕하고 비방하고 떠나는 국장이지만 여기서도 진리는 통한다. 그 진리는 가치 투자. 그리고 기업의 주가는 결국 기업의 사업가치, 내재가치에 수렴한다. 난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내가 슈퍼개미가 되어서 증명해 보이겠다. 이 약속 드렸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인구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실례 대충 좀 보도록. 잠깐만요. 저 공을 셀 수가 없었는데 이거 제가 세서 말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와, 473억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런 믿을 수 없는 성과를 이룬 것, 제가 물론 많은 것이 바뀌었죠. 네. 자산이 바뀌었고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숫자가 바뀐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도 기쁜 것은 제가 믿었던 그 진리, 그 진리는 국장에서도 통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또 제가 세웠던 이 철학이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되고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셔서 많은 분들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또 다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와, 우리 다시 한번 회상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처음 뵀을 때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책을 씁시다라고 해서 제가 썼던 이유가 뭐였냐면 뭔가 스토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출연을 또 요청드렸었던 이유는 그때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주가가 변동성이 되게 심한 시기였었잖아요. 네.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댓글들도 오를 때는 막 이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이러다가 오를 때 이러다가 제가 느껴도 아니 이분은 2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해주셨는데 왜 대중은 이렇게 주가에 휘둘리는 발언을 할까? 그 생각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었었거든요. 결국 주가를 결정짓는 것은 첫 번째 기업의 펀더멘탈. 그건 이제 누구나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인 걸 알고 있고 두 번째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대중의 심리죠. 즉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주가의 변동이죠. 우리는 매일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뭐 단기간에 2배 오르면 기업이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기업이 엄청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의 사업 가치, 내재 가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성장 가치를 믿고 주가는 거기에
도달한다. 언젠가는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고 제가 그때 처음 났을 때 제가 이런 큰 부자가 될 거라 생각했을까요? 몰랐어요. 두산의 주가가 올해 70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제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1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던 주가였잖아요. 20만 원의 벽을 못 뚫고 자꾸 내려왔었던 시기였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이제 10만 원, 그리고 15만 원 찍고 또 반토막. 네, 맞아요. 그리고 24년도에 16만 원 찍고 또 반토막. 이걸 계속 반복했었어요. 그리고 딱 1년 만에 주가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릴 때 어쨌든 되게 희망 고문도 나왔다가 절망도 또 왔다 갔다 할 때 또 어떻게 견딘 거예요? 제가 두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내재 가치를 두산의 성장 스토리를 이해를 하게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두산의 목표가를 2030년이 되면 100만 원 정도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그걸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까지 가는 그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저만의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그쵸. 원전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다시 두산전자가 또 부각이 되고 두산 안에 있는 많은 미래 신사업,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런 수소 사업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점차 주가가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라는 저만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특히 작년부터 두산전자가 엔비디아의 CCL이 단독 납품하게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주가도 그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건 하늘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저도 두산전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계속 확인을 했던 거예요. 데이터. 수출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그 데이터 상승한 걸 믿고 기업의 내재 가치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믿고 계속 붙들고 갔던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중심리가 좀 과열됐을 때는 팔고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 쓴 걸 털어내고 또 한국 증시의 특징이 뭡니까? 주기적으로 폭락장이 오잖아요. 오죠. 그때를 대비했던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때 폭락장이 오고 대중이 공포에 휩싸여서 주식을 집어 던질 때 내재 가치를 보지 않고 주식을 집어 던질 때 그때 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계속 사모았던 거. 이걸 계속 반복했을 뿐이에요. 근데 마지막 그 랠리가 폭발적인 랠리일 때는 기존의 랠리보다 훨씬 더 강한 랠리였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거 더 과열 같으니까 무섭다고 해서 던지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는 안 던지고 더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이 드는 이유 자체는 주가를 보기 때문이에요. 주가를 보고 주식의 가격의 변동을 보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오르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두산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연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이 약 1,000억 원 나오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올해 5,500억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증권사 컨센서스. 내년에는 6,000억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내재 가치 어때요? 1년 만에 이익이 5배가 된 거죠. 그럼 주가가 5배 올라가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를 보지 않고 주가의 변동을 보고 있으니까 5배 올랐다고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가는 수렴하기 때문에 내재 가치, 사업 가치의 성장을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산전자가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는데 막상 보면은 또 뉴스나 이런 데서 두산전자 뉴스가 그렇게 막 메인 타이틀로 나온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두산은 지주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과도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인구쌤하고도 그 얘기 많이 나눴어요. 지주사 투자하면 안 된다. 많이 얘기했죠. 지주사 투자해서 잘 된 사람 없었잖아요.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지주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고 대중들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두산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지주사랑 뭐가 달랐죠? 자체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자체 사업 굉장히 훌륭한 엔비디아의 단독 납품이 될 정도의 훌륭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었죠. 바로 이게 제 인생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찾아낸 비결이 또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빨리 찾았기 때문에 먼저 투자했던 거잖아요. 제가 두산에 처음 투자했던 역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 대학생 때였고요. 그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혼자서 이제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연말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요. 두산이 원래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연말에는 배당주가 유리하니까 이제 두산을 그때 사모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이 수출했던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가요. 그때 당시 15%의 상한가. 두산이 그때 15% 상한가를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산과의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기업에 관한 모든 정보, 리포트가 나면 계속해서 읽어보고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 계속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죠. 그리고 두산은 그 이후로 고난의 시간을 10여 년을 겪게 되죠. 길었죠. 그 10여 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안 가지게 된 거였죠. 그러다 코로나 때 이제 정말 바닥 찍고 이제 다시 좀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었었는데 그러면 두산에 그럼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투자했었던 게 그 몇 년도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2020년 말, 2021년 초였어요. 아, 일찍이었네요. 그때 당시 두산 본주 주가가 5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23년, 24년에도 막 7만 원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랫동안 횡보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버티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금 사람들은 되게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지만은 그 전부터 우선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과정에서 반토막이 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2023년 전인구 방위 처음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2022년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도 주가가 이제 15만 원 갔다가 반토 6만 원까지 그때 주가가 이제 급락한 상황은 2022년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뭐 5%를 증가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사시장 폭락이 왔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외치면서 코인 투자, 뭐 테슬라 투자, 주식 투자 뭐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그때 시기였고 두산도 그때 15만 원 갔던 주가가 다시 6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그 1년에 넘기고 하지만 여전히 저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전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져갔던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왜 두산을 선택했냐. 20년 말에 그때 모두가 열광하던 시기였어요.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그때 3,000포인트를 넘기고 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도 뭐 애플카 이슈가 붙으면 주가가 뭐 10%고 그 놀라운 유동성 폭발 장세가 펼쳐졌었고 그때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순자산이 약 2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때 위기다 느꼈어요. 대중이 지금 열광하고 있고 지금 자산을 저는 주식을 전문으로 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 종목들을 분석해보면 저평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저평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두산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때였으니까 여전히 탈원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탈원전의 직격탄을 받고 있었던 두산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옛 기억을 떠올려서 두산에 대해서 다시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정말 알짜 기업인 두산전자가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두산으로 제가 돈을 옮겼던 거예요. 유일한 저평가는 두산그룹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눈여겨봤던 뉴스, 말씀드린 중국에서 원전을 100기를 짓기로 발표했거든요. 그때 제가 두산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탈원전 때문에 두산이 저평가되지만 그래서 왜 중국이 원전을 100기를 건설할까를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당시 우리가 열광했던 건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렇죠.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뭔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점은 역시 간헐적 전력 생산. 그로 인해서 제조업에는 맞지 않다.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고 다시 어쩌면 원전이 필요한 시대로 회귀할 수 있겠다. 그게 제 투자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이 원전이란 게 에너지 안보에 정말 중요하게 갑자기 시대가 확 변하게 된 거예요. 이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전력에 대한 컨트롤을 딱 움켜쥐게 되니까 현대 전쟁에서는 더 이상 총 들고 수류탄 들고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IT 기술을 접목해서 현대는 정보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전력 컨트롤 옮겨진다? 그러면 전쟁에서 상대 적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력의 확보가 안보의 확보와 연결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럼 원전이 에너지 안보에 정말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각이 되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우 이 세 개 종목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사람 심리상 좀 팔고 싶다. 이제 팔고 현금화 좀 해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올해. 그 생각 당연히 사람인지라 저도 들었죠.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오는 게 아닌가. 그때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해요. 지금이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인 게 실시간으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제가 올해 초에서도 막 보여드렸었어요. 수출 데이터. 맞아요. 기억나요. 그걸 믿는 거야.
이 데이터는 여전히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AI 산업에 그때가 이제 태동기인데 아직도 태동기고 이제 겨우 뭐 한두 걸음 전 이제 뗐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아직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제 초입에 와 있는데 넌 이걸 팔겠다고 계속 제 자신과 대화를 했죠. 네. 저의 본능은 야 이 정도면 됐잖아. 그쵸. 제 주변에서도 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야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해. 그래 주식 투자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근데 맞아. 제가 올해 전인구 TV 나한테 70억 그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중간에 왜 제가 멈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기업의 성장 가치에 주가 수렴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걸 믿고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좌에 찍혀있는 숫자는 저에게 더 이상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업의 적정 주가 맞추기 게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들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다 팔고 우리 세계 여행이나 다니자 쉬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이유도 있으신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2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과정 중에 특히 첫 번째 실패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그 과정 1년간 방 안에 칩가하면서 그 우울감을 겪으면서 거기서 탈출하는데 정말 제 부모님의 역할이 컸고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힘든 일을 하러 가시는 걸 보면서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철학들은 제가 살고 싶어서 만들었던 거예요. 저에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것 말고는. 그래서 이 철학들을 제가 세웠고 제 유튜브 출연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그중에서 저는 한 100분 정도를 제가 만나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금융 사기와 방법들로 그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분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든 구출해야겠다. 내가 세운 가치 투자 철학으로 나가서 외쳐야겠다. 여러분들 주식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 수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과 여러분들 동행하시면 여러분들 삶이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오직 이 하나의 진리 이것만 알려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좋아지도록 도와야겠다. 그걸 제 사명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 묵묵히 저는 그 길을 걸어왔고 올해 초 전인구 TV에 나와서 모두가 욕하고 떠난 이 국장이지만 진리는 통한다는 걸 보여드리겠다. 내가 슈퍼개미가 돼서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저는 성공했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우선 국장도 버렸지만 뭘 더 버렸냐면 가치 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이미 이건 끝난 기술이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얘기도 하셔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쨌든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사실 가치 투자라면 딱 이미지가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무슨 뒷방 영감 할아버지 뭐 이야기 같고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려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내심을 소유하신 분들은 사실 대부분 성격이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이죠. 내향적이죠. 그 양양 스승님처럼 네. 한적한 데가 자연을 벗어나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가치 투자자인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약간 감정적이고 감성적이고 약간 이게 유튜브에 나올 수 있는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 거예요. 부동산이도 잘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을 제가 얻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덕분에 이제 어쨌든 그 꺼져가는 가치 투자에 다시 또 불을 지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 걱정되는 게 코스피가 3,500 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초보 투자자들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들어오는데 또 하필 이 시기에 들어오면은 또 이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약간 트레이딩 쪽으로 간다던가 뭐 차트로 간다던가 작전주로 간다던가 이제 그렇게 되고 가치주로는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마침 또 이렇게 등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도 싶었어요. 3일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연설을 쭉 듣는데 대통령의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일단 대통령께서는 이 월가의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 증시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들어오셔도 길을 잘 닦아 놓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한국 증시는 정말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였어요.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걸핏하면 뒤통수 치고 물적 분할해서 떼가고 뭐 이런 시장이었다 보니까 외국인 큰 손들은 믿고 들어올 수가 없었죠. 한국 주식은 주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길을 포장 도로로 고속도로로 깔아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그 말을 하셨어요. 좀 천천히 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제 부동산에 쏠려있던 이 자금들을 주식으로 옮겨야겠다. 근데 알고는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기꾼들과 잘못된 정보, 이런 돈 놓고 돈 먹게 식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박도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하는 걸 과정을 지켜봤더니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도 어쩌면 저 사람의 말과 철학을 받아들이면 나도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구쌤과 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투자의 비법을 하나 들었습니다. 외국인보다 어쨌든 먼저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외국인이 발견한 걸 따라서면 안 되고 먼저 발견해서 외국인이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항상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왜 그 근본 이유는 시기와 질투에 깔려 있는 거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2년 전 기억만 되돌려보면 회사 가서 밥 먹으면 막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 아, 우리 부장님은 뭐 에코프로 사서 뭐 큰 돈 벌었다더라. 많았죠. 한 테이블 건너면 다 그 얘기하니까 모두가 그때 2차 전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요새는 아이온큐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쏠림 현상은 즉 나의 생존 본능과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품에 뛰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학우분들,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은 쏠려다니지 말고 예측하고 길목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와서 계속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도 그렇고, 사실 작년에 우리 전인구 TV에 나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될 것이고 코스피 옵션 시대가 오고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다 이미 했었어요. 저도 3월 달에 토론회 가서 또 그 지주사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또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때 인터뷰를 보면 인구쌤이 코스피 전망을 얼마까지 보냐, 제가 5천 얘기가 깜짝 놀라셔서 3천 아니고요 이렇게. 그때 3천은 가는 것도 되게 그때 쉽지 않아 보였단 말이에요. 2천 깰 뻔은 또 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상황. 그때 아니다,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일본이 변했듯이 일본이 변해서 잘 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반드시 배가 아파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본한테 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기질과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적용되면 급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인구 구조와 경제 구조를 봤을 때 지나치게 부동산 쏠림 현상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정말 옥죄는, 그래서 이 자금이 지금 기술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금 기술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도록 갑자기 지금 넘어온 거예요. AI가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 그래서 우리도 여유 자금이, 부동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있다. 이 시대적인 명제,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 5천 시대가 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지주사가 제가 정말 그때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서울 부동산 사지 마시고 삼성물산 사시라고. 두산은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두산 말고 마음 편히 투자하시라고 삼성물산. 정말 강하게 말했어요. 신고가 가버렸잖아요. 그것 보면 한화, 그렇죠? 네, 한화 엄청났죠. HD 현대, 엄청났죠. 현대건설. 그때 뭐 주옥 같은 종목들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 예전에 궁금했던 게, 오늘 예를 들어 심리를 좀 느껴보고 싶었던 건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지, 아무리 멘탈적으로 관리를 한다 치더라도 주가 변동폭이 세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제일 많이 벌었던 게 몇 억까지 벌어보신 거예요? 한정기술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아침에 그때 마이너스 3%를 출발했어요. 그때 제가 70억치를 샀어요. 그게 2달 만에 더블이 났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 한정기술의 차트를 보시면 1년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전이 중요한 시대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제 저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정기술은 왜 눌러져 있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사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죠. 그게 마지막 악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악재가 세상에 터져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악재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가 눌러져 있던 게 다시 위로 솟구칠 거라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이제 2달 만에 더블 갈 거라고 예상 못했죠. 한 달 만에 더블 예상을 못했죠.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데서 많은 수익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옮긴 거야. 근데 이렇게 뭐 한 달 만에 2배가 올 거라고는, 이거는 이제 운때가 또 잘 맞은 거죠. 이런 그럼 이제 다음 주식 뭐 생각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제 어쨌든 두산이 어쨌든 지금은 계속
가지고 보유하고 계시지만 넥스트로 좀 더 염두하고 있는 곳이 있나 좀 궁금하거든요. 계좌가 지금 제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왜냐면 네.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더 각광받고 더 부각될 사업들 그리고 지금 한창 지금 성장의 가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제 투자 아이디어가 모두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아직 그 기업도 지금 그대로 더 가는 현재 진행형이고 코스피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과열이 아니라 그러면 코스피도 지금 아까 지금 5천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꼭 지수 맞추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지수를 맞출 뭐 능력도 없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보는 건 단순해요. 여전히 기업은 성장을 하지만 대중들이 모르는 그 성장의 가치. 아직 그게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볼 때 아직도 많아요. 저평가가. 많기 때문에 뭐 지수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제 눈엔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보여요. 저평가는 있더라.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 월요 목표시 하면 이제 더 이상 좀 싼 종목이 없다. 네. 그때까지는 계속 간다. 네. 예,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어쨌든 이제 가치 투자를 좀 앞으로 아마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진짜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9월 폭락설 때문에 또 이제 현금 비중 늘리신 분도 많고 또 금요일날 또 많이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투자가 수익률의 성패를 가늠한 건 결국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못했냐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수만 보면 어때요? 3,386포인트잖아요. 지수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참석하신 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제가 볼 때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쫓아가지 말으시라고. 그건 이제 삼성전자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리신 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주목을 하거든요. 저는 전력난의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해요. 전력난. 예. 여기에 내년, 빠르면 4분기, 적어도 내년에는 다시 전력난이 부각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2차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2부, 3부에서는 북극항로 얘기도 하고 또 원자력 얘기도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예, 그 이야기까지 한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